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한남동에서 가족들과 단란하게 살고 있으면서 한 가게의 사장님으로 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원래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하고 애 키우면서 가정에 충실하고 내조하면서 살 줄 알았는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군요. 제가 이렇게 사장 소리 들으며 살 줄은. 이 모든 것이 남편과 시댁의 역사와 관련이 깊답니다.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와 남편은 사내 연애로 만난 사이예요. 저희는 꽤 이름 있는 중견기업에서 같이 일했는데 부서가 같지는 않았어요. 한 번은 다른 부서인 그이와 협업해서 해결해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일 때문에 메신저로 수시로 대화를 했고 업무 시간, 어쩔 때는 퇴근 후에도 만나서 일 얘기를 하게 되었죠. 당시 그 일 자체로 몇 개의 부서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었기 때문에 뭐 하나 대충 할 수 없었어요. 우리 둘은 일에 있어서 진심이었고 해결될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어요. 협업일이 잘 해결되어 끝나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에게 고백을 했어요. 저도 그이도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동료애, 이상의 것을 느꼈던 거겠죠. 착하고 선한 인상의 그는 사적인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 속이 깊고 진중한 사람이더군요. 책임감도 강하고 누가 봐도 올바른 사나이였죠. 연애 경험이 별로 없었던 저는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어요.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는 말도 결혼하자는 말도 제가 다 먼저 했어요. 제 성화에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저희 부모님은 기가 차하셨죠. 예, 고화정. 누가 보면 네가 그 집 딸인 줄 알겠다. 결혼이 뭐가 그리 좋다고 맨날 저렇게 하루 종일 실쭉 웃어댄다니. 딸년도 키워봤자 소용없네. 남들은 노처녀 딸내미 시집 못 보내서 안달이라는데 나는 내가 알아서 딱딱 해갖고 결혼하겠다는데 잘해도 뭐라 그래 엄마는. 그 남자애가 그렇게 좋냐? 좋다마다 빨리 찬성씨랑 살고 싶은데? 으휴. 저는 남편이 될 그이한테 아주 푹 빠져 있었고 나만의 또 다른 가족이 생긴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남편의 아버지는 예전에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만 홀로 계셨는데 인품이 얼마나 좋으신지 제가 친구들에게 들어오던 고약한 시어머니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제가 뭘 해도 그래 그렇게 하렴. 화정이 네가 편하고 좋을 대로 하면 됐지. 난 다 괜찮다. 라고 하시며 너그러운 표정을 지으시고는 하셨어요. 남편의 선하고 배려심 깊은 인성은 어머님께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까지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되니 앞으로 저의 결혼 생활에는 꽃길만 펼쳐져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꿈은 결혼식 당일에 바사삭 깨지긴 했지만요.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에게는 배다른 남동생 둘이 있다고 했어요. 동생들 얘기할 때 그의 눈빛이 너무 슬퍼 보여서 다른 사연은 묻지 않았어요. 언젠가 남편이 웃는 얼굴로 얘기해 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배다른 동생들이라고 해서 대충 짐작은 했지만 저는 결혼 전까지 한 번도 그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찬성씨, 그래도 결혼 전에 식사는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동생들도 다 결혼해서 애도 있다며. 그쪽이랑도 같은 식구가 되는 건데 얼굴도 모르고 결혼식을 올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알았어. 지난번에 한번 같이 보자 했는데 바쁘다고 미루더라고. 이번에 다시 한번 얘기는 해볼게. 그런데 큰 기대는 하지 마.
나도 동생들이나 그 식구들이랑 밥 먹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거든. 결국 저 역시 동생 2명과 그 식구들을 만나지 못했고 결혼식 날이 되어서야 대면을 하게 된 것이에요. 열, 식장 으리으리하네. 찬성이 형, 돈 좀 썼겠는데? 그러니까 밥도 겁나 맛있겠네. 결혼식 지루하니까 밥부터 먼저 줘주고 오자. 아빠, 나 배고파. 신부 대기실에서도 다 들릴 정도로 쩌렁쩌렁 시끄러운 목소리로 남녀, 아이가 섞여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다른 하객들도 눈살을 찌푸리며 누구인지 쳐다보는 느낌이었어요.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고 하객들이 식사하는 장소에 가서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다 한 테이블에 도착하자 남편의 얼굴이 급격하게 굳는 게 보였어요. 자기야, 여기 그 남동생들 준철이랑 민철이 그리고 이쪽은 와이프분들이랑 조카들이야. 인사해. 어머, 안녕하세요. 천성씨 동생분들이시구나. 드디어 뵙네요. 한 가족인데 결혼 전에 시간 좀 내주시지. 이제서야 보는 거 너무하세요. 저는 애교 섞인 앙탈을 부리며 섭섭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싸늘한 분위기만 느껴지더군요. 굳이 봐야 했을까요? 그냥 서로 이렇게 살다가 생사나 확인하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야, 형? 그래도 와줘서 고마워. 뭐, 우리도 딱히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야. 그냥 애들 뷔페 좀 간만에 먹여볼까 하고. 식장 규모에 비해 밥은 뭐 그냥 그렇네. 좀 더 잘 알아보고 구하지 그랬어. 옆에 있던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군요. 남편은 고개를 숙여버렸어요. 그래, 애기들도 많이 컸네. 이따가 어머니한테 인사만 좀 드리고 가. 우리가 왜? 왜라니? 그래도 어머니가 너희한테 못되게 하신 건 없잖니. 너희도 인사도 드릴 겸 내 결혼식 온 거 아니야? 찬성이 형 많이 재밌어졌네. 아까 말했잖아. 뷔페 먹으러 왔다고. 우리도 축의금 냈어. 가족이 이런 걸로 엮여서 공짜 밥 먹은 거 아니야. 하긴 가족도 아니긴 하지. 남남인데 뭐. 민철아, 그렇게 말하지 마. 어떻게 우리가 남이니? 그리고 어머니가 정말 너희들한테 최선을 다하신 거 알잖아. 아니, 모르겠는데? 그리고 누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시켰나? 어머니는 아직도 너희 기다리셔. 가서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애기들도 보여드려. 재수씨들도 같이. 꼰대 같은 건 아직 여전하네. 뭐 그래. 인사한다고 누구 죽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아서 보고 갈게. 저쪽에 앉아있잖아. 그치? 제게는 2명의 서방님과 2명의 동서, 조카들까지 새로 생긴 가족 구성원치고는 너무 험악한 분위기였어요. 전 남편 옆에서 눈치만 보면서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2 동서들조차 팔짱을 끼고 등받이 기대고 앉아서 저희 부부를 올려보더군요. 그 어느 누구의 입에서도 결혼을 축하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어요. 갑자기 2 남동생이 벌떡 일어나더니 혼주석에 계신 어머님께 저벅저벅 걸어갔어요.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방영실 여사님 아니십니까? 아니, 준철이랑 민철이 아니니? 네, 저희가 여기 있어서 놀라셨나 보네요. 아무리 친아들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경조사에 초대는 해주시지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찾았는데 어디 있다가 온 거니? 밥은 잘 먹고 다니고 애들은 이거 원 눈물 없이는 못 보겠네. 피도 안 섞인 새끼들 걱정하는 척 하려니 힘드시죠? 저희 얼른 꺼져 드릴게요. 준철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오랜만에 나타나서 왜 또 그렇게 모진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집에 가자. 내가 따뜻한 밥 한 끼 해줄게. 됐쇼. 찬성이 형이나 계속 해다 먹여요. 불청객들은 이만 빠져드릴 테니. 그럼 이거
애기들 용돈이라도 갖다 주렴. 멀찍이 서 있는데도 서방님이라는 작자들의 비꼬는 말투와 쩔쩔매는 어머님이 다 보였어요. 제 앞에 동서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낄낄대고 있었고요. 저는 황당하기 짝이 없었어요. 도대체 뭐 이런 무례한 사람들이 있는지, 남편과 시어머니는 또 왜 아무 말도 못하는 건지. 가자. 여기 밥 그지 같네. 결혼이나 하니까 이런 거 먹으러 오지. 그냥 사 먹었으면 겁나 억울할 뻔했네. 결국 그 동생들 가족은 갈 때까지 시끄러운 목소리로 분위기를 흐리고 나갔어요. 나가고 나서 다른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다 들리더군요. 남편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테이블을 계속 돌면서 인사를 했고, 저 멀리 계신 어머니는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되더군요. 결혼식이 다 끝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었죠. 자기야, 나 계속 궁금해서 죽는 줄 알았어. 그 배다른 동생들 도대체 뭐야? 축하를 해주러 온 게 아니라 회방 놓고 진상짓 하러 온 거던데. 얘기 좀 해봐. 자기랑 어머니가 그 사람들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왜 그렇게 죄인처럼 그런 건데? 우선 장인어른이랑 장모님께 죄송하다고 꼭 좀 전해드려. 나한테 묻고 싶은 게 많으신 얼굴이시던데 그냥 보내드렸잖아.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나중에 내가 다 설명하겠다고.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할까? 빨리 얘기해봐. 사실 어머니나 나는 두 동생들한테 못되게 한 건 추호도 없어. 오히려 우리가 더 희생하고 양보했으면 양보했지. 그런데 왜 그렇게 쩔쩔매? 나도 걔네한테 화날 때 많았어. 하지만 어머니가 항상 내게 동생들 잘 돌봐줘야 한다고, 불쌍한 애들이니까 잘 챙겨주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거지. 불쌍하다고? 내가 6살인가 7살 때 3살 정도 된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 원래는 아버지, 어머니다, 여동생 이렇게 4식구였지. 그런데 여동생이 폐렴을 앓다가 그만 너무 일찍 하늘나라로 가버렸어. 뭐? 진짜? 엄마가 일부러 여동생을 아프게 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는 모든 책임을 어머니에게 돌렸어. 당신이 잘못 돌봐서 애가 죽은 거라면서. 가끔 술이 잔뜩 취하시면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손찌검도 하고는 했는데 그걸 다 견디시더라고. 그냥 본인이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셨나 봐. 그렇게 슬픈 시간들이 좀 지나갔고 아버지는 새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어.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면 좋았을 것을. 아버지는 결국 어머니를 내쫓았어. 그리고는 새 여자를 부인으로 앉혔어. 뭐? 미친. 욕 나와. 어머니는 그냥 그대로 내쫓기신 거야? 어머니도 기대거나 도와줄 친척 하나 없으셨거든. 게다가 딸이 죽은 건 사실이니까 죄책감을 떠안고 조용히 안주인 자를 내주셨던 거야. 자기는 어머니 따라갔어? 아니, 아버지가 죽어도 못 따라가게 했지. 너도 엄마 따라가면 여동생처럼 된다고 겁을 주고는 했어. 어머니도 아무 능력 없는데 나를 키우겠다고 주장하시지 못했지. 그렇게 나는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고 내 식구가 살던 집에서 아버지, 새엄마다 이렇게 3명이 살게 된 거야. 그러다 새엄마가 연달아 아들 둘을 낳았고 그 동생들이 아까 본 준철이랑 민철이야. 그랬구나. 갑자기 식구가 엄청 늘었네. 그래서 나는 항상 뒷전이었어. 항상 동생들이 먼저였고. 돌아가신 아버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친모랑 생이별을 시켜놓고 자기를 안 챙겨? 아버지도 새엄마 눈치를 봤겠지. 새엄마는 나를 많이 미워했는데 아버지는 그걸 알면서도 못 본 척 했거든.
그렇게 그냥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새엄마는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아서 아버지와 친자식 둘까지 다 떼어놓고 몰래 도망을 갔어. 이거 웬만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네. 와, 그 여자 얼굴 한번 어떻게 생겼나 보고 싶다. 지 핏줄을 버리고 도망가? 새엄마를 사랑했던 아버지는 배신감에 밤낮으로 약주만 드셨고 나와 어린 두 동생들은 밥도 못 먹고 힘들게 지냈어. 그러다 한 번은 이틀 간격으로 준철이랑 민철이가 길에서 쓰러졌는데 병원에 가니까 영양결핍이라는 거야. 어린 우리에게 먹을 걸 챙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때 아버지가 충격을 받고 정신을 약간 차리셨나 봐. 진짜 이렇게 술만 마시고 애들도 안 돌보고 살다가 다 죽겠구나 싶었겠지.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를 다시 불러들였어. 어머니를? 이제서야? 한 번 내쫓겼던 어머니지만 바로 한 걸음에 뛰어오셨어. 여자로서 남편에게 수박 먹은 처량함보다 자식이랑 떨어져 살아 그리운 마음이 더 힘드셨겠지. 그때 몇 년 만에 어머니를 만났는데 둘이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어머니는 돌아왔지만 핏줄도 아닌 아들이 혹처럼 둘이나 더 생겼던 거지. 그런데 어머니는 새엄마랑 달리 동생들에게 정말 잘해주셨어. 오히려 나보다 애들을 먼저 챙겨주시고는 했으니까. 왜? 그 여자 새끼들이면 꼴도 보기 싫었을 텐데 어떻게 그 아이들을 내 손으로 직접 키워? 어머니는 항상 그러셨어. 준철이, 민철이는 정말 불쌍한 아이들이다. 장남인 내가 애들한테 더 양보하고 더 잘해주려고 해야 한다 등등. 어머니 스스로도 동생들이 친모의 부재를 느끼지 못하게 해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셨어. 항상 따뜻한 밥과 국, 맛있는 반찬까지 도시락을 싸서 학교 앞까지 가져다 주시고는 했으니까.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마음을 내실 수 있는 거지? 하지만 동생들은 오히려 커갈수록 더 삐뚤어졌어. 어머니한테 대들거나 반항하는 건 물론이고 자신들을 때리는 나쁜 계모처럼 얘기해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받게 했으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격이네. 도대체 왜 그랬대?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걔네 눈에는 자기들의 친모를 우리 어머니가 내쫓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뭔가 피해받았다고 생각했겠지. 나중에는 아버지마저 자기들을 미워한다고 생각했거든. 진짜 피해자는 어머니잖아. 애들이었으니까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못했겠지. 아무튼 그렇게 서로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고 컸어. 중학생 때부터는 둘이 가출도 하고 그랬어. 집 나가면 어머니가 가서 데려오고 파출소에서 연락 오면 한밤중에 또 뛰어갔다 오고. 그래도 어머니는 준철이 민철이한테 매질 한번 하지 않으셨어. 오히려 아버지가 하면 더 했지. 그러다 아버지가 병 때문에 몸져 누우시고 엄마는 병간호까지 해야 해서 더 힘들어지셨지.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금방 돌아가셨어. 병을 얻고 1년도 안 돼서. 그리고 아버지가 당시 그나마 조금 갖고 있던 돈이 있었는데 당신도 내쫓았다가 다시 데려와 고생만 시킨 게 미안했는지 그걸 다 엄마한테 주고 가셨어. 어머니 떡가게를 그때부터 시작하신 거야. 그래도 최소한 양심은 있으셨네. 문제는 아버지 돌아가시자 동생들의 일탈이 더 심해졌어.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동네 질 나쁜 애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싸움질을 하고 그랬으니까. 결국 그래서 두 동생 모두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어. 한 명은 퇴학당했고 한 명은 자퇴했어. 그래도 어머니는 동생들을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며 더 열심히 보살펴 주시려 애썼어. 애석하게도 동생들은 그걸 전혀 알아주지 못했지만 19살이 되자 준철이는 어머니한테 독립하겠다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서울로 갔어.
민철이 역시 몇 달 뒤에 형을 따라갔고 방 보증금 하라면서 어머니가 준 돈은 받아가더라. 그리고 그 이후로 걔네 소식은 아주 드문드문 들었어. 일한다더라, 결혼한다더라 등등. 준철이는 서울로 떠난 후 고향에 딱 2번 왔다 갔었어. 한 번은 어머니와 나에게 결혼할 거라고 알려주러 온 것도 아니고 이미 결혼도 했고 애도 있다 라는 통보를 하러 왔었고, 다른 한 번은 이쪽에 무슨 서류를 떼러 왔었다나 뭐라나. 이 정도면 얼마나 서로가 연락을 안 하고 살았는지 감이 오지? 서울로 상경한 두 형제는 같이 중고차 사업에 뛰어들었고 운이 좋았는지 자리 잡기까지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돈이 원하는 대로 벌리자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갔고, 그러는 도중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다는 거예요. 첫째 동생인 김준철의 아내는 어이없게도 같은 가출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고향을 떠난 김준철이 그리워 서울로 따라갔고 혼인신고고 결혼식이고 다 생략하고 동거부터 시작해 아이를 낳았다고 해요. 어쩐지 아이가 꽤 커 보이더라고요. 둘째 동생 김민철 와이프 역시 반가운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김민철이 돈을 많이 벌어 흥청망청 유흥을 즐겼고 그러다 만난 거였어요. 나이 어리고 예쁘장한 술집 아가씨로 일했는데 김민철이 마음에 들어 임신부터 하고 살림을 합쳤던 거죠. 저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어질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으로 키우려고 했던 동생들이 어쩜 저렇게 삐뚤어질 수 있는 건지. 저희 결혼식에는 왜 그 온 가족이 출동했던 건지는 모르지만 안이 꼬웠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님은 인상도 좋으시고 인자하신 웃음을 항상 지으셔서 그렇게 오랫동안 소갈이 해온 사연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 사이에서 장남이라는 이유로 친하지도 않은 동생들을 건사하며 어머니에게도 잘해드리려 했던 남편을 생각하니 가슴이 애렸어요. 이제는 제 가족이 되었으니 제가 더 잘해주고 잘 챙겨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마구 솟았어요. 남편 어머니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결과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의 가게를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저희 집에서도 너무 좋아해 주셨고요. 어머니의 떡가게는 워낙 유명하기도 했고 입소문도 많이 타 손님이 많지만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어머님 혼자 계속 이끌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저 역시 아이를 갖게 되면 조금 더 유동적인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였죠. 저는 퇴사를 하고 어머님 옆에서 떡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배우다 보니 재미있고 의외로 저와 맞는 부분도 많았어요. 저는 매일 가게에서 어머니에게 떡도 배우면서 저녁에는 제가 제빵 학원도 등록해 2가지를 병행하기 시작했어요. 떡과 빵, 과자류는 매우 다른 듯 하지만 같은 점도 많아 나중에 반드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밤낮으로 가게와 학원을 다니며 몸은 힘들었지만 그때만큼 무언가를 재미있게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하루는 제빵 학원을 마치고 11시쯤 피곤한 몸을 이끌며 집에 가려고 나설 때였어요. 학원이 약간 번화가 안쪽에 있는데 시끄러운 주점들 사이에서 나오는 2명의 여자가 눈에 띄었어요. 혹시 준철, 민철 서방님들 뭐라고 해야지? 동서? 짧은 스커트에 어깨가 훤히 다 드러나는 옷을 입은 2 여자가 신경질적으로 저를 뒤돌아보더군요. 누구? 그 김찬선 씨랑 결혼한 고화정이에요. 그때 결혼식장에서 뵀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그때 그 결혼식? 신부화장 벗겨놓으니까 못 알아볼 뻔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 밤중에 여기는 웬일이세요? 거기다 여기랑은 안 어울리게. 그런 후줄근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저 여기 근처 제빵학원 다니고 있거든요. 오늘 좀 더 늦게 끝나서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두 분은 제가 동서라고 부르는 게 맞죠? 동서들은 어디 가는 길이에요? 동서? 호칭 왜 이렇게 웃기냐? 저희는 술 마시러 가요. 오늘은 애들은 다 애아빠들이 봐준다 그래서 사이 좋은 우리 형님이랑 동서랑 술 마시러 나왔어요. 둘 다 어린 나이도 비슷하고 가깝게 지내서 그런지 매우 친해 보였어요. 생긴 것도 형님과 동서가 아닌 친자매같이 많이 닮았더군요. 그러시구나. 그럼 동서들 술 잘 마시고 재미있게 놀아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만나요. 시간 괜찮으면 같이 한잔 하실래요? 네? 저요? 네, 그쪽이요. 아니지. 뭐라고 불러야 되지? 형님? 맞네. 형님. 저를 부르는 형님 소리가 뭐가 웃긴지 둘은 계속 키득키득거리며 짓궂은 얼굴을 보이더군요. 결국 어린 두 동서들과 저는 근처 술집에서 함께 자리하게 되었어요. 형님은 몇 살이에요? 저는 35살이요. 동서들은 나이가 어떻게... 형님 늙은이네. 이쪽은 24살, 저는 27살이요. 아, 그러시구나. 이렇게 꾸미고 다니니까 둘 다 아가씨 같아요. 누가 애엄마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사실 우리 둘이 다니면 헌팅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요. 오늘 형님 때문에 우리가 헌팅 다 포기한 거예요. 도대체 유부녀에다가 애들까지 있는 여자들이 무슨 헌팅 타령을 그렇게 하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그건 그렇고 이 집안 머리 아픈 얘기는 다 들으셨죠? 뭐가 그렇게 복잡해. 본부인을 내쫓았다가 다시 들여왔다가. 맞아. 나도 죽었다는 아버님 얘기만 들었지 완전 별로야. 민철 오빠랑 준철 아주버님이 그 다른 엄마가 낳은 자식이랬죠? 아, 가정사 한번 진짜 더럽다. 제 앞에서 그녀들은 말도 거침없이 하더군요. 제 시댁이자 본인들의 시댁 이야기인데 무슨 완전 남 얘기하듯이 하는 게 너무 어이없었어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더 황당하고 뒷목 잡게 하더군요. 어쨌든 새엄마고 친엄마고 우리는 지금 시어머니 없으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 안 그래? 맞아요. 민철 오빠랑 아주버님이 아예 연을 끊고 사는 것처럼 해주니까 우리야 뭐 완전 편하죠. 형님도 어차피 이 집 핏줄 아니잖아요. 이 집 문제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친하게 지내요. 얼마나 좋아요. 씹을 사람도 많고. 씹어요? 그냥 결혼만 했다 뿐이지. 형님네 남편이나 내 남편이나 여기 민철 서방님 내 일인데 우리까지 끼어들 필요 없잖아요. 원래 다 같이 아는 사람 씹는 게 제일 재밌는 거잖아요. 형님이랑 우리는 뭐 원수 지을 거 있나요? 다 다른 집에서 온 객식구들인데. 맞아요, 맞아. 어려서 그런 걸까, 그냥 철이 없는 걸까. 그녀들이 하는 말은 남보다 못한 사이를 두고 하는 것 같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듣기만 했는데도 수치스러워 귀까지 빨개졌어요.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었어요. 동서들은 본인 남편 집안일인데 다들 잘 얘기해서 화목하게 지낼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오히려 시아버지는 죽었고 시어머니라고 간섭할 사람이랑은 자발적으로 연락 없이 지내니 너무 편하다는 말을 서스럼 없이 내뱉더군요. 저는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한마디 했어요. 저희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에요. 우리 모두 이 집에 시집 오기 전 일이라 정확히 그때 무슨 일 때문에 다들 사이가 틀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 두 서방님들이 왜 어머니랑 저희 남편을 미워하는지도 듣고 싶고
오해가 있다면 풀고 싶어요. 물론 제가 그럴 자격은 없겠지만 다들 한번 만나서 얼굴 보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형님이 뭐래? 지금 이거 개그 프로야? 형님, 왜 혼자 심각한 건데요? 무슨 오해가 있고 뭘 풀건 무슨 상관이에요? 오히려 오해 풀었다가 괜히 없는 시댁, 혹 붙이는 일을 저희가 미쳤다고 하겠어요? 이 형님 알고 보니 골 때리는 사람이네? 뭐가 재미있는지 그 둘은 제가 한 말을 듣고 배꼽 잡고 넘어갈 듯이 비웃더군요. 그럼 한 가지만 알고 싶어요. 저희 어머님이 두 서방님들한테 잘해주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왜 두 분은 저희 어머님에 대해서 그렇게 차가운지 알아요? 그날 결혼식장에서도 봤잖아요. 그게 오랜만에 본 모자 사이라고 보이던가요? 서방님들은 어머님한테 막말하고 어머님은 그저 안타까워하시고 저는 그게 마음에 걸려요. 형님, 마음에 걸릴 것도 세고 셌네요. 뭘 그렇게 착한 척을 해요. 우리도 왜 사이가 그렇게 됐는지 정확히 모르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됐어요? 그때 서방님들을 만난 이후로 어머님 얼굴이 많이 어두워지셨어요. 그럼 오해 풀고 말고 이런 거 다 제쳐두고 이번 돌아오는 명절 때 한 번만이라도 다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게 어때요? 말 안 통하는 사람 여기 하나 더 있네. 그러니까 저희가 왜 그런 좋은 일을 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겠냐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시댁의 시자랑 하나도 연이 없어서 너무 편했다니까요. 명절에 밥? 준철 씨가 밥상 없지는 않으면 다행일걸요? 형님 때문에 술맛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려면 그냥 가세요. 두 동서에게 제 말은 씨알도 먹히지 않더군요. 다시 한번 서방님들의 수준과 여자 고른 안목을 알 것 같더군요. 저는 먼저 일어나 집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걸어가는 길, 머리가 복잡해지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건 정말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닌 건가? 하지만 어머님과 남편의 슬픈 얼굴을 보고 있으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이제는 내 가족이니까. 그들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거니까.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많은 고난을 겪어온 우리 시어머니를 끝까지 가만두지 않더군요. 어느 날 퇴근한 남편이 멍한 채로 들어오더니 곧장 울음을 터뜨렸어요. 자기야, 왜 그래? 갑자기 왜 울어? 화정아, 어떡하면 좋아. 어머니가 3개월도 안 남았대. 뭐? 3개월도 안 남았다니 무슨 소리야?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 받으셨어. 뭐?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가라앉고 머리가 계속 아픈가 보다 하고 넘기셨다는데 지금 온몸에 퍼져서 손도 쓸 수 없대. 그것도 길어야 3, 4개월이고 더 앞당겨질 수도 있대. 우리 어머니 평생 고생 많으시다가 이제 나도 결혼하고 손주 보면서 즐겁게 보내실 날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인생이 끝날 수 있는 거야? 울지 마, 자기야.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수술을 한다 해도 희생 가능성이 5% 미만이라는 의사의 소리에 또 한 번 절망을 마주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머니는 아주 차분한 얼굴이었어요. 하루가 다르게 병세가 나빠지고 생명이 빠져나가는 게 실시간으로 보였어요. 어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물 좀 드릴까요? 아니, 너한테 참 고맙고 미안해. 이렇게 한 가족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장례를 치르게 해서 미안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기운 내시고 희망 가지셔야 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너희에게 줄 건 내가 이미 다 정리해 놨단다. 그런데 준철이랑 민철이가 여전히 내 마음에 걸려. 내가 낳은 애들은 아니지만 걔네 역시 친엄마가 사라지면서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겠니.
내가 얼마나 밉고 싫었겠니. 나는 그래도 걔 둘이 항상 불쌍하고 마음 쓰이더라. 학창시절에 방황하고 다닐 때도 얼마나 마음 붙일 곳이 없으면 저럴까 싶어서 내가 더 잘하려고 했는데 그 아이들은 자꾸 더 엇나가려고 하더구나. 그것 또한 다 내 탓이지 싶었어. 어머니, 제가 서방님들한테 연락을 한번 할까요? 어머님 아프신 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야, 굳이 알리지 않아도 돼. 그런데 준철이 민철이 주려고 내가 조금 남겨놓은 돈이 있거든? 너나 찬성이가 봐도 서운하지 않을 정도란다. 20살도 안 돼서 집 싫다고 떠났는데 그때 방 한 칸 얻을 돈만 해서 보냈던 게 평생 마음에 남더라고. 비록 중간에 서로 연락 없이 지냈던 시간도 있지만 그 두 아이들 앞으로 조금 남겨주고 가고 싶어. 내가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어머님은 정말 천사시더군요. 자신을 그렇게나 밀쳐냈던 배다른 아들들을 평생 불쌍히 여기고 죽음을 앞두고서도 못해준 것만 생각나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성의로 남겨주려 하시다뇨. 이런 천사의 마음을 하신 분을 하늘이 데려가다니 너무 속상했어요. 저는 병실을 나와 그때 받은 동서들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 형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세요. 남은 날도 많지 않고요. 그런데 서방님 둘에게 남겨줄 것이 조금 있다고 하셔서요. 마지막일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어머님 뵈러 오는 게 어때요? 뭘 준다는데요? 돈이요? 글쎄, 그건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 그 노인네. 검은 속내를 잘 모르겠네. 네? 뭐라고요? 그깟 푼돈 좀 지어주고 뭐 남은 여생 너희랑 잘 살아보자 하시려고요? 아님 그거 주고 매년 우리 보고 제사라도 지내라고 하려고요? 우리도 돈 많아요. 전혀 그런 의도는 없으셨고 저도 지금 그런 뜻으로 전달하는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다 죽어가는 노인네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젊었을 때 못 받아본 효도 괜히 이제 와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저희 엄마 감기만 걸려도 집에서 마스크 끼고 엄마랑 말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제 발목 잡는 일을 제가 할 것 같아요? 지난번 우연히 만났을 때도 느꼈지만 말을 정말 막 하는 것 같네요. 네? 어리다는 걸 감안하고 들어도 꽤 불편한 말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그리고 아무도 그렇게 의논하지 않았는데 미리 앞서 꼬아 생각하는 거 좋지 않아요. 지금 저 가르치려 드시는 거예요? 모르면 배우려고 해야죠. 참, 저희 어머님 불쌍하시네요. 친자식도 아닌 것들 거두어서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잘 재워서 다 키워놨더니 그놈들은 배웅망덕하게 나오고 그 배우자들도 뭐 크게 다르지 않고. 뭐? 지금 말 다 했어? 형님 해주니까 이게 진짜 내 윗사람인 줄 아나? 아니요. 나도 그쪽 같은 동서 진짜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이렇게 손절하고 사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뭐 하면서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겠지만 우리 최소한 인간적 도리는 하고 삽시다. 우리가 짐승도 아니고. 뭐? 인연이 뭐라는 거야, 짐승? 제게 욕지거리를 내뱉는 동사의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어요. 죽음을 앞두고 계신 시어머니가 그것도 자기들한테 주실 게 있으니 한번 보자 라고 한 걸 그렇게 안 잊곱게 들을 일인가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요?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나는 이렇게 한 번도 힘든데 어머님은 이걸 그 긴 세월 동안 어떻게 참아내셨는지 가늠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 쓰레기 같은 두 서방님들과 동서들은 어머니가 영면하실 때까지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더 싫은 건
본인들은 오지도 않은 채 다른 사람 편에 각자 조의금 5만 원씩을 봉투에 넣어 보냈더군요. 어머님이 그들에게 해준 게 얼마인데 얼굴도 안 비치고 5만 원이라뇨. 제가 더 화가 나 미칠 것 같았어요.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저와 남편은 한동안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2달 뒤 저희는 어머님이 물려주신 한남동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아늑한 앞마당과 3층까지라서 굉장히 넓은 고급 주택이었는데 어머님이 혼자 사시던 곳이었죠. 저희는 그 집을 팔지 않고 들어가 살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집을 물려주시면서 팔아도 된다고 하셨었지만 이 집에 있으면 따뜻한 어머님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 그냥 저희가 들어왔던 거죠. 거주 문제가 해결되자 빚을 모두 청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이 일사천리였어요. 생전에 어머님이 알려주신 떡 기술과 제가 따로 배웠던 제과제빵을 응용해 기존 어머님 가게 자리에서 매장을 재오픈했거든요. 저는 한국스러우면서도 퓨전이 섞인 떡과 빵의 하모니 메뉴를 개발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반응이 너무 좋았고 전국 각지에서 밀려드는 주문 때문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어요. 배달만 하지 말고 매장을 오픈해달라는 요구가 쇄도하면서 옆 건물에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카페를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고요. 남편 역시 회사를 그만두고 제 일을 도와주고 있으니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주변에서는 며느리가 기특하게 시어머니의 떡가게를 받아 더 발전시켰다며 칭찬해 주시는 덕분에 저는 밥을 먹지 않아도 항상 배가 부른 상태예요.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어머니가 하늘에서도 저희를 보살펴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 어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 그 이야기를 놓칠 뻔했네요. 그 남편의 배다른 서방님들과 동서들 이야기요. 둘이 하면서 호황기를 누리던 개인 중고차 사업장은 최근 굵직굵직한 대기업으로 인수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한 기업에서 나쁘지 않은 조건과 액수로 인수를 요구했지만 두 남동생들은 욕심 때문에 모든 제안을 거절했고 결국은 폐업하게 됐다네요. 이렇게 자세히 그들의 소식을 알게 된 건 동서가 먼저 전화를 해왔기 때문이죠. 형님 저예요. 준철 씨 와이프. 아, 잘 지냈어요? 정말 오랫동안 연락을 못하고 지냈네요. 뭐 물어볼 것 있어서요. 몇 년 전에 그 시어머니가 암튼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전화해서 뭐 남겨주실 거 있다고 했던 거 기억해요? 네, 기억하고 말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와서 마지막 인사라도 드리라고 부탁했는데 거절했잖아요. 5만 원 넣은 봉투만 띡 보내고. 중요한 건 그게 뭐였어요? 우리한테 주려고 했다는 게? 그게 이제 와서 궁금해졌어요? 그게 뭐냐고요? 1억이요. 네? 1억이요? 네. 각자 1억씩 총 2억이었어요. 그럼 그거 지금 줘요 빨리. 뭐라고요? 그걸 왜 지금 찾아요? 준철 씨랑 민철 서방님 사업장 지금 야단 났어요. 급하게 메꿔야 할 거 많단 말이에요. 그 1억 지금이라도 줘요. 저는 어이가 너무 없어서 지금 내 앞에 있다면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어요. 지금 와서 돌아가신 분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게 맞는 일이에요? 맞는지 어떤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 주려고 남겨놨던 거라면서요. 지금 달라고요. 와서 가져가라고 할 땐 콧배기도 안 비추더니 지금 와서 내놓으라고요? 주고 싶어도 없네요. 그 2억 전부 다 기부했거든요. 네? 우리 건데 기부를 왜 마음대로 해요? 준다고 했는데도 안 받아갔잖아요. 우리는 뭐 어머님이 사시던 한남동 고급 주택이랑 장사하시던 자리 주셨으니까 그냥 그걸로 너무 감사해서요. 그 2억은 어차피 우리 돈 아니었던 거니까 어머니 이름으로 단체에 기부했다고요.
이런 미친? 진짜 미친년은 누구인지 전화 끊고 잘 생각해 보세요. 키워준 은혜 모르고 날뛰었던 남자 새끼들이나 머리 빈질거리 하면서 같이 사는 니년들이나 닥쳤던 개 됐네요. 전화 이만 끊을게요. 그게 마지막 통화였고 여기까지가 제 스토리랍니다. 쓰다 보니 인자하셨던 어머님이 보고 싶네요. 어머님, 지금 거기서도 잘 지내고 계시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건강하시고 지금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자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